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경기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 규제 정책은 지금 제가 계속 달달이 지금 하나씩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부동산 하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힘든 고비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걱정도 좀 되고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좀 힘을 내서 이 고비를 좀 넘기면은 살아남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비가 오면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정리가 될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이제 또 좋은 때를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드실 때일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을 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벌써 7월 3일이라 뭐 좀 있으면 이제 7월 말이잖아요. 그럼 휴가에 또 겹치더라고요. 휴가 있고 규제 정책은 또 나왔고 그다음 거래는 좀 생각보다 주춤하고 최근에 또 전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 LTV, DTI 뭐 이런 것들 다 규제를 더 강화시켜 놔가지고 심지어는 뭐 무주택이신 분들도 LTV죠 60%였던 걸 50%로 줄여놨으니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움직이기 쉽지 않고. 근데 사실은 물건도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거래 자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일부분만 제외하고는 물건도 지금 거래가 안 돼서 나오질 않고 있어서 뭐 임대인도 얹고 임차인도 얹고 뭐 특정 지역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만 개투라든지 이렇게 좀 그렇게 관심 있는 분만 지역 정해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이 조금 이제 지나가고 나고 안정이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좀 계신 분들은 어떤지 한번 좀 적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계신 데는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예, 좋은 세상 안 올 것 같다고. 그럼 너무 슬퍼지는데요. 좋은 세상 올 겁니다. 좋은 세상 옵니다. 근데 지금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정보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일반 분들은 못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을 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안성도 마찬가지시죠. 여기 전제 그 영통에 있는데요. 영통도 조용합니다. 지금 최근에 좀 잠깐 핫했다가 뭐 조정 대상 지역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근데 요번 정책에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일부분 지역만 조금 또 살아나면 또 규제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제 6월 5일자부터인가 해서 어제 것까지 제가 한번 보기는 했는데요. 국토부 자료 중에서 부동산 하시거나 이쪽 부동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방송 중에라도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또 알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또 추가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부동산 뉴스고요. 오늘은 7월 3일자입니다. 목차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는 목차가 9국까지인 같죠? 오늘은 6번까지입니다. 근데 내용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이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5%, 15% 정도에서 20% 상향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재개발 사업 하는데 이제 수익성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조합원 수익에 대한 영향이 좀 있겠죠.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나왔는데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갭투를 막는,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12, 16 정책에 있던 부분, 그 다음 5, 6 수도권 정비,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한 안정 정책, 뭐 이런 것 단 내용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들어있어요.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규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도 규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막 섞이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국토부하고 이제 서울시하고 서울에 있는 그 자치구 25개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서울시 특히 공공 재개발 사업을 가시화해서 우리 정책인가도 그때 잠깐 나왔던 요거를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공공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좀 하겠다는 데에 대한 것도 받고 빠른 추진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요.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된 설명.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국토부에서 다시 22일자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기다 첨부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의 면수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공용주차장은 아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규모 주택이니까 토지가 작지 않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차 공간을 많이 하면 사업하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주차 공간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주차 면수를 조금 50% 안에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최근에 나온 건데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2040 국토종합계획이 나왔죠.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는 계획들, 하위 계획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하위 계획을 남들보다 빨리 접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쪽에 관련된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시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인정을 받지 않을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갭 투자 하신다든지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서울 이런 데 보면 특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의, 좀 비싼 강의료를 내고도 강의를 듣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또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걸 안다면은 충분히 그분하고 거의 뭐 밀어주기 식으로 아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동쪽, 서쪽, 남쪽인데 지금 남쪽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동쪽도 이제 나와야 되겠죠. 뭐 동해안 권 발전 종합계획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도 나와야 되겠죠. 서해안 권 발전 종합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이제 발주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말 정도 2020년 12월 정도까지 해서 나오려고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나오게 되면 이제 서해안권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서해안권 하면은 이제 수도권에 보통 이제 많이들 계신다고 하면 이제 평택 얘기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서해안권은 이제 군산, 새만금이라든지 이쪽도 이제 남해안권이나 서해안권 쪽에 관계가 되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동해안권 하면은 이제 뭐 강릉, 동해시,
그쪽에 또 나올 게 최근에 이제 그 KTX가 동해시까지 들어갔으니까 그쪽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동해안도 최근에 좀 많이 핫해질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라서 이제 KTX가 동해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강릉도 뭐 그때는 벌써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황사 관련된 게 많이 건강에 대한 건 좀 많이 신경 쓰니까 황사에 대한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동해안 쪽이 황사 이쪽에는 조금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아마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종전에는 15%에서 20%로 높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최대 10%까지도 더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15%였던 건 이제 20%, 5%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최대 별도로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범위도 이제 5%였던 거에서 10%로 더 올렸다는 이런 얘기고요. 이건 이제 시행령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 예고에 보면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에는 종전 10에서 15%였던 것인데 10에서 20%로 5%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5%였던 건데 5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5에서 12%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이 조금 다시 핫해졌죠. 그 최근에 보시면 재개발 그 안전진단 검사를 시군구에서 했었는데 시도로 최근에 옮기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재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죠. 더 까다로워졌으니까 기존에 있던 안전진단을 받아오는 아파트 단지는 역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임대 건설 비율 이렇게 뭐 올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상업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이 없었습니다. 얘기가 전혀 없었죠. 근데 요번에 나왔습니다. 상업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을 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행정예고에 보면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에는 5%가 아니라 이제 5%부터 20%죠. 그다음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2.5%부터 기타 지역에게는 이제 0% 그대로 완화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서울은 5에서 20%까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업 지역에 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은 2.5에서 20%까지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기타는 이제 뭐 그대로 0에서 2%. 상업 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이 된 겁니다. 없던 게 이제 새로 생겼는데, 아마 최근에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 이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좀 완화시켜주고 임대주택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시키는 이런 법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을 높여준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해놓으면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고 사업성이 안 나올 확률이 있어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용적률 상향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좀 혜택 주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이런 정책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 규제 정비,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규제 정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개인에서 세제, 뭐 양도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부세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16 대책, 그 다음에 5, 6 저번 달에 했죠. 5, 6 수도권 좀 대책, 요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PPT로 만들기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거를 제가 그냥 원본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월 17일자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목차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보는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동향인데요. 전국 주택 가격이 12, 16 대책 이후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서울 주택 가격도 3월 말 정도부터 뭐 9주간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하락폭이 조금씩 감소가 되면서 6월 달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이제 거래가 늘어났다, 거래가 올라갔다,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로 인해서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프에도 보면 이제 상향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안 보이시니까 그래프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2019년도 강남 4구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인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신규 조정 대상 지역 상승폭은 소폭 둔화했다는 얘기죠. 뭐 그중에가 이제 수원이죠. 수원이 좀 핫했죠.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면서 이제 좀 조용해졌는데, 최근에 이제 안산, 오산, 인천 등에서 단기 차익 실현 목적으로 매수세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최고 상승률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대전, 대전은 세종시가 올라가면서 대전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세종시가 어느 정도 상한을 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대전이 올라갔죠. 그래서 대전에 최근에 좀 많이 핫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져 가고 있고, 청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법인 거래 및 갭 투자 등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뭐 정부에서도 알겠죠. 법인 설립을 하면 등록해야 되고 사업자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건물, 그 다음에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에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법인이 최근에 빠른 급수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1% 정도였던 게 2019년도에는 3%로 한 3배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천, 청주 등 시장 과열지구에서는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 그 법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분이 많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승계해서 매수하는 갭 투자 비용도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시장 상황 평가는요, 5월까지는 서울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서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크게 향상이 됐다. 그래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과 그 다음 수도권 비규제 지역, 그 다음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부 규제 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최근에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법인과 갭투자 증가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추세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죠. 30년 초과 아파트 재건축 일부 단지들이 안전진단이 통과된 후에 호가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개발 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 불안정성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6가지 대응 방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자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지역에는 이제 뭐 규제를 해야 되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옮겨 탈 수밖에 없죠. 이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수도권, 그 다음에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붙게 되죠. 그 다음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상승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나왔죠. 그때 당시 주거지역이 18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20제곱미터 이상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면은 삼성역이잖아요. 지하, 뭐 SRT 2개의 노선이 겹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원체 핫할 곳이라서 그 전부터 뭐 했던 곳인데, 일반 분들이 들어가기엔 솔직히 너무 금액이 세서 아마 있는 분들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의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해서 투자의 일부분을 투자를 못하도록, 아니면 뭐 투기를 못하도록 뭐 이렇게 규제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입을 억제하고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가세체계를 정비해서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양도세, 양도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 개인이 갖고 있는 종부세 이런 해당해서 법인으로 넘기면서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차단하겠다. 이런, 그래서 그런 것 세제 혜택을 안 준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2.16 대책, 그다음 수도권 주택 공급 5월 6일자 저번 달이었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빨리 실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어떻게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첫 번째, 과열지구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감사합니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더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에서 경기 10개 지역, 그 다음에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식은 6월 19일자니까 벌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서울은 뭐 다 전 지역이라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분과 이제 지방은 세종시가 기존에 있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투기 과열 지구는 뭐 서울하고 이제 경기, 과천, 그다음 성남, 분당, 그다음 광명, 하남, 그다음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 세종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된 내용을 보면 서울 전 지역은 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경기 전 지역인데 모든 지역 중에서 일부분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가 됐죠. 경기 일부분 몇 개만 있던 지역에서 경기도에 접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자연보존권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 제외하고는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투기 과열 지구도 보면은 과천, 성남, 분당에서도 이제 수정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 이제 들어갔죠. 2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안양, 그 다음에 안산, 단원구, 그 다음 구리, 그 다음 군포, 의왕, 용인의 수지, 기흥, 그 다음 화성시. 화성시에는 이제 동탄 2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인천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이렇게 해서 4개의 구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 인천은 전 지역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강화, 웅진만 제외하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 지방은 뭐 대전, 청주, 그 중에서 일부 지역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대출이 있죠. 대출에 이제 규제가 많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뭐 실거주 조건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제 세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된 데들은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지도로 보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노란색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빨간색이라나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색인데, 뭐 서울 다 투기 과열 지구 들어가 있으니까 서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서울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 보면 이제 인천 4개 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밑에 보면 이제 세종시 행정부, 세종시, 대전시 일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이는데 서울은 다 들어갔고요. 경기도 땅인데 오른쪽이 자연보존권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적경지잖아요. 뭐 여기 연천, 뭐 포천, 뭐 이런데 여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도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 알아보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근데 그만큼 부동산 저희 하는 분들은 이제 힘들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이제 자연보존권 쪽으로 과연 또 투자가 옮겨질란지.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 내용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지정 현황표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경기도 들어가는 남양주하고 안성하고 그 다음에 용인 처인구 이쪽, 그다음 광주 쪽에는 모든 데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일부분 이제 빠져 있는 데가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 요 5군데거든요. 이렇게. 요 지역은 제외입니다.
지정 효과죠. 이번 대책 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 효과인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거에 따라서 가계대출,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법인이죠, 대출, 그 다음 세제, 정비사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대해서 2주택 이상인 분들은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LTV가 전부 제로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은 주택담보대출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1주택 세대주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는 금지고 예외적인 게는 요 밑에 있습니다. 1주택인 경우에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이제 2년 이상 2년 내 처분하고, 그 다음 전입 조건, 그 다음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그 다음 부모, 별거 분양하는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예외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은 이제 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가 구입한 후에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 1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조금 더 세지는 거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구입 후에 1년 내로 이제 전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주택 세대자는 1년 내에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LTV, 그 다음에 상환능력 DTI. 기존에는 9억 이하는 60%였는데 이제 50%로 10%가 줄었고요. 9억 초과는 30%, 40%에서 30%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LTV도 60%에서 50% 죽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이것보다 10%더 다운이 되어 있죠. 그래서 9억은 40, 초과는 20, 그 다음에 15억 원은 초과하면 아예 안 되는 걸로, 그 다음에 DTI도 4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인 경우에는요, 정부가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주 잡았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움직일 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1주택 이신 분들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저희 거의 수도권에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 많고 제가 아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거의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요것도 다 적용받아야 되는데 LTV 50, 뭐 9억 초과는 뭐 이걸 아니어도, 그 다음에 DTI도 50, 뭐 이렇게 막 줄어버리면 현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현금 많지 않으면 주택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경우에는 주택 매매 확보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전면 안 해주겠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억 이하인 경우에는 50%, 초과인 경우는 30%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TV도 9억 이하는 40, 초과는 20, 초과는 0,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가 고가주택을 구입 시에는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은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분이 고가주택 하게 되면 이제 대출 전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에 대한 것과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 얘기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하고 장기 특별 공제를 배제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과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중과를 배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과하고 장기 특별 공제는 배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과세를 배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2주택자는 이제 10%, 그다음 3주택자는 20% 중과세를 더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다만 2020년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시 주택한 것을 양도시에는 중과 배제 장기 특별 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거 그전에 뭐 나왔던 얘기죠. 그다음에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요거 때문에 사실 이제 법인으로 많이 옮겼는데 요거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가 됩니다. 0.2에서 0.8% 정도 추가 과세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도 세부당 상한선을 상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주택자 이상이면 이제 300%까지 보유세 세부당 상한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은 기존에는 이제 2년 내에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2년 이내. 기존 거 사게 되면 기존을 갖고 있던 건 2년 내 좀 여유가 있었죠. 2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래도 2년이었는데 최근에 변경을 1년 이내로 줄였습니다. 변경을 1년 이내에 해야 되고요.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에 조합원 지양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인정 늦기에는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겠고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때부터 소유권 인정 동안은 전매 제한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에 대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기타 3억 이상 주택을 취득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입니다. 3억 이상 주택을 취득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지출하라 이런 얘기고요.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신고 항목들을 확대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죠. 투기과열지구 얘는 9억 원 초과할 시에는 증빙 자료도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증빙 자료를 하면 뭐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통장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 주고받은 내용들도 첨부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고요. 주요 개발 호재 지역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역 지하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초과 토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이런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 한 거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해야 되고 이전 등기 할 때는 요거 허가 받은 걸 첨부해야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는 경우 일정 기간 의무가 붙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토지인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 토지를 매입한 사람 실거주로 해야 되는 조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발효 시기는 현재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저번 달이죠. 12월 30일까지 해서 임대사업자들 자진 신고하라고 3월 2일자부터 나왔었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3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5월 달인가 6월 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은 이제 다 끝나서 올해까지 정부에서는 그 신고, 미신고한 거라든지 의심사례 있는 것들에선 조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호재 등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용산 정비창하고
삼성, MIC 관련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현행은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이상인 경우, 저번에 이렇게 발표했던 거죠.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거래 신고할 주택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개선된 거 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들어가면 무조건 전부 다 그냥 거래가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수도권, 경기도죠? 경기도 조정 대상 지역에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하고 상관없으니까 전부 다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다 맞은 거죠, 그냥 통째로. 그 다음에 증빙 자료에 대한 거는 그래도 위보다는 조금 낫죠. 그래도 위보다는. 증빙 자료는 기존에는 이제 9억 원 초과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선 내용에 보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거래 가액과는 무관하게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거래가 아니고 주택 거래입니다. 주택 거래. 혹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예, 주택 거래 신고니까, 주택에 대한 거래 신고니까. 부동산에 계시면서 아마 이 담보대출 관련돼서 빨갱이 정보 아이고, 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제 손으로 뽑았는데 글쎄요, 지금 이 고비를 넘기고 나서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뽑아놔서 전 그렇고요. 내 땅도 허가받고 파는 것이 너무 웃겨 맞습니다. 참 투기 과열 지구 뭐 이런 얘기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얘기는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막 할 때는 이 얘기 나오긴 했는데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도 이제 핫하면 이제 막 몰리니까 투기 과열 지구에 약간 좀 묻는데요. 이거 뭐 말이같이 주거지 18제곱미터면은 5평이잖아요. 이거 5평. 토지 5평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뭐 복잡해집니다. 그다음 그 내역을 다 사용 목적을 이제 제시해서 해야 되거든요. 또 그대로 써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보통 버리면 안 되죠. 이러면 아이고, 예, 이 정보 뽑은 분들 책임지셔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보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아마 부동산 오시는 분들 아마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얘기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의 내용입니다. 규제 지역 내 하면 이제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데가 규제 지역 내가 되겠죠. 이런 지역. 지금까지 얘기한 데가 이제 그 지역이죠. 그런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과 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무주택인 경우죠. 무주택. 현행
투기지역, 그다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1년 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제 경기도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강화가 됐죠. 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가격은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1년 내였는데 이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인데 공송 안 저는 뉴스 안 봅니다. 근데 뉴스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책 나오는데 이거 뭘 보셔야죠. 어떻게요? 뭐 산속에 가서 산다고 해서 이 규제를 안 받습니까? 똑같이 받잖아요. 근데 6개월 내 전입 무과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1년 내에 주택이 있는 분이 오게 되면 6개월 내 전입을 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주택을 파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주지는 이런 상태가 되죠. 잘못하면.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보완 내용은 있습니다. 잔금 치를 때까지 뭐 이렇게 대출에 대한 뭐 거를 좀 유예시켜 준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뭐 이게 적용이 될 테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 이제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종용하겠다는 얘기니까 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7월 3일이지 않습니까? 시행된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행이 된 거고 지금부터 시행이 다 된 겁니다. 집을 6개월 내 거래가 안 됩니다. 예. 거래가 거의 힘들죠. 요새 같을 때는. 정말 요새 힘듭니다. 물건도 없지만 찾는 분도 없어요. 발길이 거의 끊긴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5억짜리를 뭐 3억, 2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10억짜리 뭐 5억에 팔면 안 팔리겠습니까? 팔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세에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게 많이 짧아져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 분들한테 이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무주택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주택자입니다.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구입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기도는 2년 내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계산한 거죠. 전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좀 위에 거 똑같죠.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처분하고 여기 전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개월이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금자리론 대상 대출 받으신 분들 보금자리론 받으신 분들 있죠. 이런 대상 실거주 요건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현행은 보금자리론을 받으신 분들은 전입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으로도 이제 갭투하는 거 이것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보험이 들잖아요. 이런 거. 이거 상한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못하도록. 그래서 현행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을 하고 있고 전세 대출 받은 후에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해소했던 이런 거였는데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렇게 했던 건데 요거를 개선한 거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내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겠다.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3억 원 초과, 위와 똑같은 경우죠.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갭투 전혀 못하게 막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다음 허구,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전세가 만기 때 만약에 주인이 안 되게 되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 들어주는 이제 공사인데, 보증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니까 전세금이 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세금 높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억 원을 인하해서 낮추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낮춘 사람들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전세 들어오는 분들 전세 보증공사에서 보증받거든요, 많이. 근데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 주택에 대해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대출, 세입자가 대출, 내가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본인들도 해주고, 뭐 부담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 이게 안 되는 거죠.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세무, 그 다음에 이제 그 혜택 같은 뭐 규제에 대해서 많은 걸 했고요. 이제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대한 건데요.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군구에서 했던 거 시도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개선 내용을 보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 주체 시군구에서 시도로, 그 다음에 2차 안전진단도 시도로 담당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안전진단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들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뭐 이렇게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 징역 이하였지만 부실 작성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곤란했던 이런 처벌 규정이 없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2천만 원을 신설을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해버리겠다는 이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는 위하고 똑같은 얘기죠. 까다롭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요. 2차 안전진단 시 현장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행은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는 그렇죠. 거주 여부나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됐고 상대적으로 조합원의 혜택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개선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그러니까 수도권 투기과열 지역 그에게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넣었어요. 그 지역에서 2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깝깝해졌습니다. 2년 이상 사는 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조금 뭐 감수하고 사시는 분도 꼭 가능합니다. 사시는 집이 이거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이렇게 좀 투자로 좀 잘 사시는 분들이라면 얘기 좀 달라지겠죠. 재건축 지역이면 여기가 깨끗한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사실. 재건축인가 주거 환경은 좋게는 형성되지만 아파트가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되고 이런 데에서 2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명의만 넣는 것도 요새 걸리잖아요. 요새 뭐 하도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코로나19 뭐 찾아내는 거 보십시오. 옛날에는 거주 조건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2년 이상 거주 조건 있을 때 세입자를 하고 이렇게 내통 세입자하고 서로 이게 맞춰가지고 세입자가 사는 거를 주인이 사는 것처럼 뭐 전화번호도 따주고 그 다음에 관리비도 내 통장에서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신에 이제 세입자분한테 약간의 혜택을 더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전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전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안 계실 테고요. 그래서 이것이 2년 이상 거주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많은 분들한테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용 시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올해죠. 2020년 12월 이후에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이 되면은 기존같이 된다.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돼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2년 이상 거주하지 하고 투자를 하신다고도 하는데 어차피 사실 지금 웬만한 거 사서 2년 이상 분양 신청 그러니까 관리처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2년 이상 걸릴 테니까 뭐 지금이라도 사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2년 이상은 걸리니까 거주 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 모든 분들이 다 이거 하기에는 조금의 불편함이 좀 따르는 이런 거라서 좀 제한이 많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이것도 좀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나온 거는 7, 8년 전에 나왔다가 한동안 한 3, 4년 실행을 안 했다가 시행을 안 했죠. 그랬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소송이 붙었죠.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붙어서 제가 알고 2년, 3년 끌어졌나요? 끌어졌다가 최근에 작년 12월 27일자 여기 보면 2019년 12월 27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건 무슨냐면 재건축 부담금,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 요 인수 환수제를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해서 이익에 대해서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환수된 거에 대해서 뭐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그냥 시군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도가 될 수도 있죠. 이쪽에서 그걸 가지고 기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다시 투자하고 뭐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지금 재건축 하신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알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설프게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6억씩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일부분 그렇지 않은 강북이라든지 일부 외곽은 뭐 1000단위, 뭐 100단위 뭐 이런 100단위 정도면 그래도 뭐 100만 원, 80만 원 이러면은 뭐 좀 사실은 그런데 5억, 4억, 3억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서 나중에 들어갈 때 분양가라든지 비례해서 조금 혜택을,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들어가고 싶어서 투자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텐데,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에 의해서 이게 부담금이 부과가 돼버리면, 그거 물 건너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고, 돈은 미리 넣어놓고, 부담감은 갖고 있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잘못하면. 그래서 요게 조금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강남 쪽 이쪽에 있는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 정책이 들어갔어요. 6월 17일 달 6.17 정책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하겠다고 아직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는 이렇게 돼 있고 계획에 보면 한남 연립, 뭐 두산 연립 뭐 시작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봤나 봐요. 강남 4개, 5개 단지, 그 다음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죠. 돌려봤더니 강남
5개 단지 평균 4.4억에서 5억 2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최고 6억 3천만 원까지 나오고 7억 1천만 원까지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강북 한 개 단지에서는 뭐 1천만 원에서 1,300만 원 뭐 그 정도인데 수도권 경기 2개 단지는 60만 원에서 4,400만 원. 뭐 60만 원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 4,400만 원도 엄청 크죠. 이거 예상치 않던 자격을 살 때는 전혀 예상치 않던 이런 것들이 되는 거라서 이거 만약 해당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했던 데는 물론이고 기존에 지금 현재 안 된 데도 이제 나오겠죠 이게요. 그 다음 실수용이 있는 실행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현행 주택가의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해서 부담금 산정 기준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공시가격 현실화, 그러니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시작할 때 해서 끝날 때 하는 시간이 뭐 짧게는 5년, 10년, 뭐 가고 길면 10년 이상도 가니까요. 이런 거 할 때에 공시 가격에 대한 그걸 감안해서 요번에 이제 새로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주택에 대해서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LTV는 20에서 50%로 현재 되어 있고 비규제 지역은 LTV가 규제가 없는 상태였는데 개선한 내용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아주 잡습니다. 잡아. 네. 근데 이분들도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최초에 세금 혜택 준다고 했던 것도 제가 기억에 나거든요. 주택 임대사업자 내라.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등록세. 기타 이런 것들. 그 대신에 양성화하자. 이렇게 했던 것 부분들인데 지금 계속 규제 정책 내고 있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법인 등에 대한 세제도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납세자별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를 했는데 개선 내용에 보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단위 세율 3에서 4% 정도를 모두 적용해서 저기다 법인회 때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나오죠.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겠다. 그전에 이제 공제 6억까지 공제해줬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쪽으로 좀 일반 임대사업자분이 법인으로 개인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좀 올라탔던 분이 있는데 그거 혜택 전부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러니까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제도 없애고 과세도 하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죠. 이렇게 이제 권장을 했고, 여기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이제 비과세 줬는데, 이제 여기에 개선 내용에 보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수도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장기 임대, 보통 8년, 보통 많이 하셨죠.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도 법이 바로 바뀌어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언제 때 법인지 꼭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에 추가 세율을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은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법인 세율 10에서 25% 법인 세율을 적용을 했거든요.
대해서 10%를 추가 적용했던 정도였는데 요거를 개선 내용에 보면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10%였던 건 20% 인상하고 법인이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등록을 한 데에는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 세율에 대한 거는 내년이죠. 내년 2021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빨리 이거 했던 분들 팔아야 되는데 지금 또 거래도 안 돼서 또 몇 개월 안 남았죠.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도 다 안 남은 거죠. 지금 거래는 없고. 네. 그다음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요거는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에 대해서 법정 업종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 매매업은 이제 자유업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했고 사업 신청을 했죠. 개선은 이제 부동산 매매업도 법정 업종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거래 조사 강화하겠다는 내용에는 뭐 말씀드린 자금 조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양식을 강화하는 거, 개선하는 거 보면 법인용 신고 서식을 더 넣어서 개인 거 가지고 법인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재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법인용으로 새로 이제 작성을 했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모든 법인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법인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전부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그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있죠. 12.16 대책 이런 거. 그 다음에 5.6 경기도 대책이 나왔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더 빨리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번 달에 한 거하고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았어요. 주택을 뭐 많이 공급하고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닌 이제 그 업무용을 이제 공공에서 이제 원룸식으로 이렇게 개조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공공, 그러니까 공익이 이제 간여가 되면 5대5, 50대 50에 했던 거에서 이제 뭐 60%서 주거 지역을 좀 더 줘서 상향시킨다. 그 대신 뭐 임대주택 그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다음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을 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추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섯 번째 들어가 있는데 벌써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9시 9시 10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너무 천천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죄송합니다. 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조금 천천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카페에 보면 이 자료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PPT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최소한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거는 반드시 페이지 수가 한 30페이지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꼼꼼히 보시고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좀 1부는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다운 안 받으신 분은 다운 받으시고요. 10분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들어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바뀌면서 나와가지고 어렵습니다. 부동산도 어려운데 공부도 하기도 어려워요. 네.
최근에 세무사님 최근에 이제 좀 뭐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뵀는데 아마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하도 바뀌어대니까. 예. 특히 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아마 세무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취급을 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돈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도 그거 하도 바뀐 거 다 이거 하려면 아차하면 큰일 나니까요. 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좀 이따 뵙겠습니다. 혹시 별도로 더 궁금하신 거는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엔 그대를 어떤 날엔 그려요 모른 채 참아내는 일 너무 힘에 겨워 난 맘이 가는 대로 그렇게 맘껏 슬퍼져요 어떤 날엔 그대를 어떤 날엔 빌어요 혼자서 사랑하는 일 조금 서러워져 난 흐르는 눈물 다 가져러 와줘요 그제요 어떻게 잘 쉬셨어요? 금방 가네요, 10분이. 벌써 9시 20분입니다. 우리 그 질문 내용 중에 보니까 거래 신고, 를 하셔야 되나 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이 제출하셔도 되고요. 같이 제출 안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는 조금 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저희가 직접 하잖아요. 다 쓰니까 저희가 바로 거래 신고할 수가 있죠.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그 매수인이죠. 매수인 분이 조달 계획서 짜갖고 와서 해야 되니까 바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고 바로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명의 변경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그 전까지는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제출하는 방법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데 있잖아요. 사이트. 거기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거기에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는데 주시면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매수하시는 분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난 꼭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다. 혹시 좀 꺼리시거나 그러시면 방법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가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 어디다 접수해야 하는데 지자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지자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사이트에서 하시죠. 공인 인증 있으시잖아요. 개인인 경우는 이제 지자체로 가야 되고요. 지자체 부동산 담당하는 쪽에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듯이 신고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따로따로 노는 건가요? 바로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잔금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같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 그렇죠. 따로따로 노는 것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매수한 쪽에서 만약에 그 정보를 주는 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가능하면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를.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지자체 가서 그분은 그게 없을 테니까 가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시청도 모르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시청도 그 담당하는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에는 그 병점에 그 출장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출장 나와 있으면 이제 그쪽에서 받아주고요. 부동산 담당하는 데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니까 그쪽하고 그냥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자, 혹시 문자나 좀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토부하고요, 서울시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설명을 개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업무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인즉은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빠른 시간에, 조속한 시간 안에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그다음에 정비사업 당장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재개발 정책 토론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그날 있었거든요.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대 효과, 그 다음 향후 공모 일정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재개발은요, LH나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 6 정책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나왔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보통 짧아도 뭐 5년, 10년씩 걸리고 15년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계획은 있지만 사실 실현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또 뭐 15%에서 20%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이 참여해서 투명성도 향상시키고 또 이게 조합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문제가 많이 또 얘기됐던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모든 데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또 그런 데들이 있어서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공공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상쇄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시켜주고 그 전에 뭐 3년 걸던 걸 1년인가 뭐 이렇게 간소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외시켜주고 뭐 이건 상당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업비 융자 등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공짜는 아니죠. 그래서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중에서 절반을 공공임대하고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받아오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재개발 사업 공적 지원 주요 내용을 보면요. 도시규제 완화해야 되는 얘기인데, 뭐 용도지역 상향하는 거,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을 완화시켜주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사업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가 이제 최종 결정 난 거죠. 허물기 전에. 최종 당시 산정한 조합원 금액이 있거든요. 관리처분 당시. 그 분담금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미분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비주거 시설에 대해서는 매입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기금으로 된 거 사업비를 총액의 이제 50%까지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주비 보통 나가잖아요. 이주비. 그래서 보증금의 70%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 그 다음 기반 시설을, 그 다음에 생활 SOC를 조성, 국비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부분. 기존 같으면 이제 정가시켰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속한 인허가. 사업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 소위, 사업계획은 별도 통합 심의를 통해서 사업 관련 심의를 절차를 간소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6.13 대책의 안정화 대책에서 전세 대출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대출 제한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일자로 해가지고요. 국토부에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표시해 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내용 및 예외 조치. 내용에 보면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는 이런 내용하고, 두 번째, 전세 대출을 신청해서 이용 중인 자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적용 갈래로 해갖고 이렇게 표시가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요.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향후에 가격이 상승해서 3억 원 초과로 된 경우, 그럴 때 전세 대출 연장이 불가하냐? 그렇지는 않다. 왜? 그 전에 대상 전에는 3억 원 이하였으니까.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속받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 연장이 불가하냐? 그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거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이게 구입한 게 아니라 상속받은 거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이거 발표되기 전에 구입한 경우죠. 그래서 규제 시행일 전에 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 계약 체결 포함해서 계약금도, 계약서하고 계약금까지 들어간 거죠. 한 경우 가격은 제외입니다. 규제 시행 이후에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자, 지금 대출 이용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이럴 때죠. 그럴 때는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고요. 다만 현재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거는 그대로 가지만 그게 만기가 돼서 그 다음 거 연기될 때는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 신청해서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해야 되느냐, 구입하면 바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입니다.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등기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만기까지 취득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취득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만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 규제에 적용을 받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갭 투자 우려를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관계되는 거는 아파트에 대해서 3억 원 초과, 어떻게 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그 다음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이럴 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공용 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 최대 50%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비 사업에 있는 모든 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자유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 자유주택 정비 사업 등 소규모 주택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데요.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 면수를 50%까지 내에서도 그걸 한 걸로 해서, 거기에 쓰는 조건으로 해서 짓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혜택이 되는 있죠. 주차장 확보하려면 밑에 땅을 파거나 녹지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사업 보면 소규모 정비 사업 내에서 공용 주차장을 확보해서 져서 거기에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용주차장이 이렇게 있는 거 거기서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50%까지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의 사업 시행 구역 내에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 사업 시행 구역 밖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바깥인데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주차권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면 50% 내에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근데 뭐 당연하죠. 토지가 작으니까 주차장 확보하고 나면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해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6번째고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나오고 이제 서해안권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동해안권도 이제 나오겠죠. 국도 종합계획 밑에 이제 하위 계획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요거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이제 나온 겁니다. 요거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계획 꼭 좀 보시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남해안권은 한참 밑잖아요. 한참 밑에. 뭐 휴가 때는 한번 갈까? 뭐 이렇게 휴양차나 갈까? 뭐 이렇게 했던 게 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뭐 KTX도 좋아지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도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려가서 생활하시는 분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쪽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혹시 또 그쪽에 관계되신 분이 또 부동산 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또 이런 정책 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해안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남도 문화권 해서 이거 가운데 도심 생활권 해서 3가지로 나눴는데, 서남해권은 이제 섬, 바다, 갯벌 등이 이제 우수한 자연 생태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해양 레저 관광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남도 문화권은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 등 광역 경제 벨트 조성을 통한 연계 협력 지대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심 해양권, 부산도 포함되어 있죠. 첨단 물류, 도심, 해양 관광 기능이 융복합된 해양 신산업의 중심에 국제 물류, 그 다음에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보도자료고요. 향후 10년 새로운 청사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입니다. 2010년도에 나왔다가요, 2020년도에 10년 계획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지금부터 10년 동안 남해안권, 해양을 끼고 있는 남해안권 발전 계획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니까요. 10년간 계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양 레저 관광 연계 협력지대 국제물류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나오고 2020년도 이제 2030년을 기반으로 해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내용에 보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는 지역 간 불균형,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심화, 그 다음에 지역산업 침체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특히 지역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2040 국토종합계획에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서는 하는 내용은 요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지역산업 침체입니다. 주요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광역관광 루트의 효율적 연결을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서 거점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되겠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뭐 말이나 해양 레포츠, 뭐 해양 레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해양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해양권 연계를 위한 광역 관광 벨트 형성 구상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해안권에 있는 조선, 화학, 철강 등 기존 남해안의 주력 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기 종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산업, 그 다음에 LNG 벙커링, LNG가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동해안 쪽으로 LNG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거의 이제 공사가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남해안 쪽도 이제 LNG 벙커링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해양 산업의 육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이제 항만 물류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교통 인프라 획기적 확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교통 인프라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하시고 투자하시려면 이제 교통 인프라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죠? 광역도로, 그 다음 철도망 구축, 남해안권 국도 고속도로 개설 등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연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한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연도궤에 점진적으로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역 간 연계 관광을 통한 명분 정망 공간 조성, 최근에 남해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일단 국가관광도로 지정 등 내륙 해안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선진강 관련된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에서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관련된 건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공간 발전 구상은 아까 서남해안권, 남도문화권, 도심생활권에서 골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세부 사항이 96개입니다. 96개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96개 사업을 저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가졌으면 하는 거는 좀 제가 빨간색으로 좀 사실은 표시를 했습니다. 남해안권 특화자원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 보면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휴게소 시설 그걸로 재활용 문제인데 거기 보면 19번째가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 있고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이쪽 사업 혹시 아시거나 하시는 분은 이쪽에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광역도로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국도 2단계 건설하겠다는 뭐 기존에 있는 내용이고요. 73번입니다. 남북 내륙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내용 신규로 들어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익산에서 여수 전라선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산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KTX가 익산으로 해서 광주로 가잖아요. 근데 익산에서 여수까지 2012년도 여수 엑스포를 위해서 2011년도에 그 단선이었던 데를 복선까지는 했습니다. 복선까지 해서 여수 엑스포 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KTX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복선화 시킨 거지 급행으로 만든 거는 아니죠. 고속철도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고속철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수 엑스포를 떠나서 거기에 광양만이잖아요. 거기 해양 관련된 산업단지가 굉장히 큰 게 많이 있죠. 그쪽에 있는 물류, 이런 철도,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게 철도가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더 요번에 가만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 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목포 새만금 서해안 철도 건설, 저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서요. 목포에서 새만금으로 서해안 쪽으로 서해안 철도 건설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새만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새만금 사업이 2030, 30년까지는 계획인데 최근에 좀 땡긴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거나 원래는 2020년까지는 계획이었던 게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2030년. 근데 벌써 20년이 넘어갔고요. 이제 2030년대로 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매립지역 대단히 큰 새만금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요. 아주 큰 땅이죠. 그쪽에 이제 서해안철도 목포 쪽과 연결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접하는 지역 중에 일부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또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80번 진도에서 영안강 고속도로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안까지는 그래도 도로가 잘 됐는데 진도면 거의 섬이죠. 뭐 대교가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거기로 이제 고속도로를 해서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거의 남해안 거의 끝쪽이죠. 진도면 그쪽까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 제주도까지는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남영권 발전 종합 계획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에 대한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저번 달에는 제가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과천하고 하남 쪽에 그쪽에 개발된 관련된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위계획으로 하나 계속씩 나올 거고요. 지자체가 이제 나오는 게 기본계획,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계획, 도시 기본계획도 이제 변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데들은 좀 이따 하겠지만 그동안 이제 미뤘던 데들은 지금 하고 있을 거고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 나오는 대로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뭐 이렇게 지식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을 하시면서 트렌드가 어떻게 갈 거라든지 이런 도로 계획이라든지 철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움이 될 만한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봤을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꾸준히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3주로 해서 왕초보 빅데이터 관련된 그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마쳤고요.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비대면도 강화되고 비대면도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왕초보 빅데이터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요번 달 23일이 목요일일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빅데이터 관련된 거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최근에 오신 분들이 빅데이터 관련된 웹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오시고 그걸 준해서 많이 또 투자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좀 없는 시간에 바쁘신 건 알지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약에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남들보다는 확연히 차이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제가 그거를 만들어서 알려드리고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강의, 오늘 방송은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친 것 같고요.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광고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받도록 할게요. 이런 브리핑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아파트 자료들을 그래프라든지 시세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템플레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냥 글자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진해에 있는 뭐 현황이라든지 전출입 현황이라든지 인구 현황, 그 다음에 뜨는 곳, 그 다음에 분양 현황, 수요 입주율 현황 등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하시는 분들, 상가 지역 분석, 시장별, 뭐 고객 취향이라든지 어떤 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브리핑 자료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존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 템플레이트, 뭐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원본도 제공을 해드리고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체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곳은요, 지금 체크 바로 하도록 하겠고요. K마스터즈 사이트는 저희가 다 아시니까 K마스터 사이트 중에서 생방송 출석 체크 이곳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5분 내로 5분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접수하시는 분들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으셔서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체크하시고요. 나중에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더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시가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발 이게 부동산 규제 정책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방송하고 난 다음부터 매달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네. 계신 분들은 여기 출석 체크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마스터즈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생방송 출석 체크 누르시고 여기다가 성명, 그 다음에 연락처, 여기 아이디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